자, 이번 시간에는 외계 행성 탐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성은 뭐예요? 그렇죠?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를 행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외계 행성은 뭐예요?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를 외계 행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우리가 이 외계 행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냐? 그 이유는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거예요. 자, 태양과 같은 별의 생명체가 살 수는 없잖아요. 어디에 살 수 있어요? 저 행성에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을 찾고 그 행성들 중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외계 행성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시선 속도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시선 속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도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시선 속도하고요, 접선 속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바로 우리의 눈, 관측자입니다. 별이 있어요. 이 별을 우리가 바라보죠? 그럼 이게 시선 방향이에요. 자, 이때 별이 이렇게 공간상에서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별의 공간상의 운동은요,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이 시선 방향의 성분하고요, 그거하고 수직인 방향의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시선 방향의 운동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고요. 시선 속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의 속도를 접선 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선 속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외계 행성을 탐사하느냐,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시선 속도를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원리는 뭐 별게 아니에요. 도플러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 자, 우리가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자, 파동 현상. 자, 뭐 소리가 됐든 빛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상관이 없어요. 자, 어떤 파동을 방출하는 물체를 우리가 파원이라고 해요. 이 파원이 관측자한테 접근하거나 후퇴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원래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파장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것을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도플러 효과를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앰뷸런스예요. 앰뷸런스에서 뭐가? 그렇죠. 사이렌 소리가 빠숑빠숑하고 우리한테 날라와요. 그런데 이 앰뷸런스가 서 있을 때 들리는 앰뷸런스 소리하고요, 이 앰뷸런스가 움직일 때 우리한테 들리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죠. 자, 이 앰뷸런스가 만약에요, 우리한테 접근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접근해 와요. 그러면 정지해 있을 때 들리는 소리보다 어떻게 돼요? 접근해 오니까 소리가 커지겠죠? 근데 소리의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고음으로 들립니다. 원래 소리보다 더 고음으로 들려요. 자, 반면에 이 앰뷸런스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운동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보다, 그렇죠, 소리가 작게 들리겠고요. 또한 이 소리도 어떻게 된다고? 원래보다 더 저음으로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도플러 효과는 뭐다? 자, 여기 파원이 있어요. 자, 이게 뭐라고 해도 되고요. 소리를 내는 물체라고 생각해도 되고 빛을 내는 물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 파원이 관측자한테 접근하거나 후퇴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원래하고는 뭐가 달라진다고요? 진동수, 즉 파장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거꾸로 생각해도 돼요. 이 파원이 가만히 있고 관측자가 얘한테 접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파원이 관측자에게 접근하는 운동을 하죠. 접근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원래보다 파장이 어떻게 돼요? 파장이 짧아지게 됩니다.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동수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앰뷸런스가 우리한테 접근해 오게 되면 더 고음으로 사이렌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파원이 관측자로부터 후퇴하는 운동을 하죠? 그럼 파장이 어떻게 돼요? 파장이 원래보다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파장이 길어지니까 진동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보다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예요. 자, 이때 그러면 이 도플러 효과는 뭐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물체가 파원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운동에 의해서만 나타나요. 이와 같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운동 성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 시선 속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방향에 접선 방향의 이 운동 성분에 의해서는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죠? 얘에 의해서는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후퇴 접근 시에 파장이 길어지고 짧아진다고 했는데 파장이 얼마만큼 길어지고 짧아지느냐? 그건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저 시선 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시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장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즉, 이 앰뷸런스가 관측자한테 빠르게 접근하고 있어요. 파장이 짧아지죠?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파장이 더 많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 앰뷸런스가 멀어져요. 파장이 길어지겠죠? 얘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파장이 더 많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도플러 효과를요. 식으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람다 제로분의 람다 마이너스 람다 제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원래 파장이에요. 원래 파장. 람다 제로가.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후퇴 접근함으로 인해서 나중 파장이죠. 변한 파장인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쓰냐?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라고 써요. 파장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자, 델타 람다를 풀으면 람다 마이너스 람다 제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C분의 V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C는 뭐냐면요. 광속이 되는 거고요. V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 시선 속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시선 속도가 빠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저 파장의 변화량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그 파원이, 즉 별이 뭐 이렇게 파동을 내는 아무튼 그 물체가요, 후퇴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람다가 람다 제로보다 길어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값은 플러스예요. 그럼 시선 속도도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됩니다. 반면에 파원이 접근하는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파장이 짧아져요. 람다 마이너스 람다 제로는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하는 경우에는 시선 속도를 뭘로 표현해주면 되겠다? 마이너스로 통상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시선 속도가 플러스다, 후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다,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세 번째로 갑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공통 질량 중심을 회전하는 운동이에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시소를 생각하면 가장 쉬워요. 우리가 이렇게 시소는 지지대가 있고 양쪽에 사람이 타서 오르락 내리락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양쪽에 탄 사람의 무게가 똑같잖아요. 질량이 똑같으면 얘는 지지대로부터 거리가 어때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쪽에가 100kg고요. 한쪽에는 10kg밖에 안 나가요. 그럼 이렇게 양쪽에서 타면 이거 100kg짜리고요. 이거 10kg짜리요. 그럼 이거 시소 어떻게 돼요? 100kg짜리로 그냥 가라앉아 버리죠. 그죠? 그럼 100kg하고 10kg는 서로 시소를 탈 수 없을까요? 아니죠. 얘네들도 시소를 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100kg짜리가 이렇게 회전축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얘를 M1이라고 하고요. 얘를 M2라고 하고요. 이 회전 반경을 R1, R2라고 해볼게요. 그럼 무슨 관계가 있느냐? M1, R1은 M2, R2의 관계가 있어요. 요거는 뭐 식으로 유도해 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뭐 지구과학 1에서는 뭐 유도 과정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시소를 탈 때 어떻게 된다? 질량이 큰 애들은 회전 반경이 짧다라는 얘기죠. 이 관계가 천체들의 회전 운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를 행성이 공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행성이 일방적으로 공전하는 게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태양이 있고 행성이 있다. 둘이 만약에 질량이 똑같았으면 회전의 중심이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행성은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태양도요.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런데 누가? 그쵸. 태양의 질량이 훨씬 크거든요. 태양의 질량이 크니까 회전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쵸. 태양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성은 요 길이를 반지름해서 회전 운동을 하고 태양은 요 길이를 반지름해서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의미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때 요 회전의 중심 있잖아요. 요게 바로 이 두 천체 사이에서 회전할 때도 요 회전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해요. 그러면 별과 행성이 있다? 별과 행성은 어떻게 된다? 이 공통 질량 중심주의를 회전 운동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별이 있고요. 자, 행성이 있어요. 자, 별의 질량을 M1이라고 하고요. 행성의 질량을 M2라고 합시다. 자, 별이 행성보다 질량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의 중심, 공통 질량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와 같이 별 쪽에 있는 거예요. 자, 이때 회전 반경, 즉 M1의 회전 반경을 요 길이가 되겠죠? 요걸 R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행성의 회전 반경 요거를 R2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행성은요, 이 R2를 반지름으로 하는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별은요, 요 R1을 반지름으로 하는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성이요, 한 바퀴 돌죠. 이 공통질량 중심 주위를. 그러면 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즉 회전 주기는 어때요? 별하고 행성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자, 별의 회전 속도예요. 공통질량 중심 회전 속도. 그걸 V1이라고 할게요. V1은 어떻게 돼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럼 P, 이거 주기입니다. 회전 주기. 이 주기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거리를 도는 거예요? 이 원주를 도는 거잖아요. 원주는 뭐예요? 2파이 R이죠? 근데 이 회전 반경이 R1이라고 했으니까 2파이 R1이 돼요. 자, 반면에 행성의 회전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V2. 얘도 주기는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회전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파이 R2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주기는 똑같기 때문에 별하고 행성의 공통 질량 중심을 회전하는 회전 속도는 누가 더 빠르다? 행성이 더 빠르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요, 행성의 질량이 자꾸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그쵸, 공통 질량 중심은 별 쪽에서 행성 쪽으로 자꾸 멀어져 가게 돼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성의 회전 속도는 느려지겠고, 별의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알죠? 주기는 똑같거든요. 근데 R1은 원래보다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라지고, R2는 회전 중심이 행성 쪽에 가까워졌으니까 짧아졌죠. 그러니까 V2는 더 느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이와 같은 공통 질량 중심주의의 회전 운동을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 공통 질량 중심을 회전하게 되면 보세요. 내가 여기서 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별이 이렇게 공통 질량 중심주의를 회전할 때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이렇게 운동을 해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는 그렇죠, 나한테 접근하는 운동을 해요. 이 위치에서는요, 접근하는 성분이 있어요, 없어요? 시선 방향의 성분이 없어요. 얘는 접선 속도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도플러 효과가 없어요. 반면에 여기 있을 때는 또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얘는 도플러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적색 편의가 나타나요. 얘는 다시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다시 뭐가 나타나고, 가까워지니까 청색 편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얘네들의 운동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 세로축이 이제 시선 속도예요. 시선 속도가 0이고 플러스고 마이너스라고 해볼게요. 플러스는 뭐예요, 이거? 적색 편이에요. 네, 적색 편이 이거 뭐라고요? 이거 후퇴 속도라고, 후퇴 속도. 자, 이거 마이너스는 뭐라고요? 이거 접근이에요. 접근 속도예요. 아시겠죠? 후퇴 접근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청색 편의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렇게 얘네들이 공통 질량 중심주의를 회전함으로 인해서 후퇴와 접근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관측 결과가 얻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서는 지금 후퇴 속도가 맥시멈이죠? 어디가 되는 거예요? 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요 위치.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고요?
요 위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 번호를 매겨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위치에 있어요. 별이. 1번 위치에 있을 때는 시선 속도가 제로예요. 2번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운동을 하잖아요. 시선 속도가 플러스로 최대예요. 3번 위치에 있을 때는 다시 시선 속도는 0이 되고요. 4번 위치에 있을 때는 접근하잖아요. 그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고 다시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1, 2, 3, 4 다시 1번 위치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별이 혼자 있으면 공통질량 중심주의의 회전 운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선 속도 변화가 관측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행성을 거느리고 있으면 행성과의 공통질량 중심주의를 회전 운동한다는 거죠. 그 결과 뭐가 나타나게 된다?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봐요. 여기 있을 때는 무슨 편이? 청색 편이. 여기 있을 때는 무슨 편이?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서는 요 위치에 있을 때 멀어지니까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그게 아니죠. 행성이 멀어지는 위치면 별은 가까워지는 위치요. 그러니까 청색 편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자, 조금 아까 제가 도플러 효과를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지금 말을 그냥 쓰다 보니까. 이게 파원이 접근하게 되면 파장이 짧아지고 후퇴하게 되면 파장이 길어진다고 했죠? 이 파장이 짧아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청색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장이 길어지는 것을 적색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알고 있죠? 왜 그러냐면 빨주노초 파남보잖아요. 빨간색이 파장이 길고 보라색이 파장이 짧거든요. 접근하면 파장이 짧아진다. 보라색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라색 자색편이 해야 되는데 사실 천체에서 보라색을 띠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청색편이라고 하는 거고요. 후퇴하면 파장이 길어지잖아요. 빨간색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걸 청색편이라고 해요. 적색편이 청색편, 이 편이란 말이 어렵죠. 이거 이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색 이동, 적색 이동. 원래보다 더 붉은색 쪽으로 이동한다. 원래보다 더 푸른색, 청색 쪽으로 이동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도플러 효과, 공통질량 중심, 회전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우리가 그러면요, 자, 이와 같은 시선 속도 변화를 통해서, 즉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저 별이 행성을 거느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뭐를 관측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별빛을 관측해야 되는 거예요. 별빛에서 뭐를 관측하는 거죠? 저 별빛을 통해서 저 스펙트럼을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빛이 이렇게 있어요. 별빛을 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 스펙트럼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별빛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어요. 빈틈이 전혀 없어. 이런 상태에서 원래보다 파장이 길어졌는지 짧아졌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빛은요, 무조건 뭐가 있어요? 별의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흡수선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흡수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흡수선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별을 관측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저 흡수선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빨간색 쪽으로 왔으니까 파장이 길어진 거예요. 이거 뭐예요? 적색 편이가 나타나고 있구나. 계속해서 관측을 했더니 얘가 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보다 짧아졌죠? 이거 청색 편이가 나타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길어졌다. 원래 상태로 왔다. 짧아졌다. 이걸 주기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별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를 거느리고 있다? 그렇죠.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게 비교 스펙트럼이에요. 요거는 이제 후퇴 접근하지 않는 경우고요. 얘는 후퇴 접근하는 저 관측된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행성을, 외계 행성을 찾을 때는요, 뭐를 관측한다? 별빛 스펙트럼을 관측한다. 별빛 스펙트럼에서 뭐를, 그렇죠, 흡수선의 파장 변화를 관측한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게 원래 파장이에요. 적색이나 청색 편이가 없을 때. 근데 얘가 후퇴하는 운동을 해요. 그럼 파장이 길어지겠죠. 적색 편이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 편의량은 뭐가 결정한다 그래서 좀 아까 위에 썼듯이 람다 제로분의 D람다는 C분의 V죠. 시선 속도가 결정해요. 시선 속도가 작으면 이 파장 변화가 작거든요. 그래서 원래 파장에서 변한 파장이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파장의 변화를 우리가 감지해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따라서 어때야 된다? 파장 변화가 커야 돼요. 이거 관측하려면 파장 변화가 커야 된다. 근데 파장 변화가 크려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파장 변화가 크려면 그렇죠. 파장 변화가 크려면 시선 속도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별의 시선 속도예요. 별의 시선 속도가 크려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행성의 질량이 커야 된다고 했어요? 작아야 된다고 했어요? 저 행성의 질량이 커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성과 별 사이의 거리. 자, 이걸 되게 흔히 공전궤도 장반경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행성과 별 사이의 거리는 타원 궤도를 공전하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타원 궤도에서 평균 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전 궤도 장반경 A라고 했으니까 A가 어떨수록 그렇죠? A가 작을수록 두 천체 사이의 거리가 작으면 중력이 커져요.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으려면 빨리빨리 회전을 해서 원심력이 커져야 되거든요. 가까우면 회전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시선 속도가 커질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시선 속도를 관측해서 외계 행성을 찾아낼 때는 별빛 스펙트럼을 관측해서 뭘 관측한다? 별빛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파장 변화를 관측한다. 자, 이때 파장 변화가 커야만 우리가 관측하기 쉽다. 파장 변화가 크려면 어때야 된다? 시선 속도가 커야 된다. 근데 시선 속도가 크려면 어때야 된다고요? 행성의 질량이 크고 또 행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 평균 거리, 공전궤도 장반경이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조건 자주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지금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요.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하고 어때야 돼요? 시선 방향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별이 있고요. 별 주위를 행성이 이렇게 공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쪽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공전 궤도면하고 시선 방향은 직각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모든 운동은 다 뭐예요? 다 접선 속도밖에 없어요. 시선 성분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반면에 별이 있고요.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럼 별도 이렇게 돌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내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때는 접근, 이때는 후퇴하잖아요. 시선 성분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만 시선 속도 변화를 통해서 행성의 존재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즉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경사각이 0도일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하지만 뭐 10도, 20도 경사져 있어도 완전히 90도가 아니면 뭐가 있긴 있어요. 시선 속도 성분이 있기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선 속도 성분이 가장 클 때는 언제라고요? 나타날 때. 즉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이루는 각이 0도일 때 가장 크다. 시선 속도 성분이. 그래서 찾아내기 쉽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시선 속도 변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찾아내는 방법을 공부했는데요. 지금 이 외계 행성을 찾아내는 방법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이에요. 꼭 숙지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 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식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 별이 이제 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게 별인데요. 그 별 주위를 행성이 공전한다는 거, 이렇게 공전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성이 여기 있을 때는, 자, 이게 시선 방향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때는 이게 이제 이 관측자가 봤을 때 행성이 뭐 별을 가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이게 딱 맞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이 상태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별의 이 부분을 가리게 되는 거죠. 이 면적만큼. 그러니까 밝기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둡겠죠. 여기로 가면서 점점점 가려지는 면적이 줄어들면서 원래 밝기를 되찾게 되겠죠. 보세요. 여기 행성의 중심이 여기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밝기의 감소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 위치까지 가는 동안 밝기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가려지는 면적이 똑같잖아요. 밝기 변화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려지는 면적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밝기가 점점점 원상태로 회복해서 이 위치에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밝기가 원상태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상태를 주기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행성의 공전 주기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이만큼의 밝기가 줄어들었어요. 요만큼. 자, 이 밝기 변화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행성에 의해서 가려져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됐다라고 해보세요.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려지는 면적이 그렇죠. 4배가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면적은 파이 r 제곱이니까는요. 자, 따라서 가려지는 행성 반지름이 2배가 된다. 가려지는 면적이 4배로 증가한다. 이 밝기 감소는 몇 배가 된다? 4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행성 반지름이 10배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반지름이 10배가 되면 가려지는 면적은 100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밝기 감소는 몇 배가 된다고요? 저 원래의 100배가 되는 겁니다. 자, 의미 이해됐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식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식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행성의 공전 궤도 면하고요. 시선 방향은 어때야 돼요? 그렇죠.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식현상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자, 행성이 이제 별을 가려서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통해서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내는 방법인데요. 자, 이 방법이 성립이 되려면 식현상이 나타나야 되니까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하고 어때야 돼요?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나란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좀 아까 얘기했듯이 행성의 반지름이 2배 증가하면 밝기 감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밝기 감소는 그렇죠. 4배 증가한다. 자, 만약에 이게 2배가 아니고 10배 증가한다? 밝기 감소는 몇 배 증가한다? 제곱이니까 100배 증가한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외계 행성을 찾을 때, 이 식현상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찾을 때 대부분 공전궤도 반지름이 긴 애를 찾기가 좋겠어요? 짧은 애를 찾기가 좋겠어요? 저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은 애를 찾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으면 그만큼 공전 주기가 짧거든요. 그럼 식현상이 반복되는 주기가 짧으니까 식현상 행성을 거느리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공전궤도 반지름이 길면 공전 주기가 길어지거든요. 이 식현상이 반복되는 주기가 길으니까 얘가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지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 즉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식현상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세 번째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자, 중력 렌즈 현상이에요. 뭐 미세는 의미 없어요. 이제 작다 그런 뜻이니까. 중력 렌즈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중력이 렌즈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렇죠? 빛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중력이 크죠? 그럼 중력에 의해서 뭐가 휜다는 거예요? 빛이 휜다는 겁니다. 흡사 무엇처럼? 렌즈에 의해서 빛이 휘어져서 굴절해서 한 점으로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져서 한 점으로 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잠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두 천체가 시선 방향으로 겹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 뒤에서 별빛이 날아오는데요. 이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얘가 날아올 때 이렇게 오는 빛만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던 빛도 이 별에 의한 중력 때문에 휘어져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던 빛도 휘어져서 이렇게 오는 거죠. 얘가 뭐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렌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을 이쪽으로 모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얘한테서 나한테 올 수 있는 빛보다 얘가 렌즈 역할을 해주니까 더 많은 빛이 오게 되는 거예요. 밝기가 증폭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중력 렌즈 현상은 거대 질량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별은 그런 거에 비하면 질량이 작기 때문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다라고 표현을 할 뿐인 겁니다. 그냥 중력 렌즈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져서 렌즈 역할을 하는 현상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의미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뭐냐? 보세요. 지금 자, 이 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는 중력 렌즈 현상이 없을 거예요. 여기도 없을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중력 렌즈 현상이 가장 심해지겠죠. 그 결과 여기 있을 밝기를 보게 되면 여기 있을 때는 밝기가 이랬는데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일 때 어떻게 되냐면 중력 렌즈 현상 때문에 밝기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다시 얘가 일직선을 벗어나게 되면 밝기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세로축이에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밝기예요. 그래서 밝기가 일정한 상태로 오다가 밝아졌다가 다시 원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렌즈 역할을 하는 이 별이 만약에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뭐해? 얘도 마찬가지 중력을 유발하겠죠. 그러니까 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얘가 없으면 일직선으로 대기 전후 이렇게 완전 대칭적인 밝기 변화가 나타날 텐데 여기 행성을 거느리고 있으면 이 행성의 중력 때문에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불규칙한 밝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있으면 뭐 다른 질량이 있네?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가 본데?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됐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직접 관측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직접 관측하는 거예요? 저 행성 자체 복사. 행성이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잖아요. 이제 적외선을 방출하겠죠. 그 적외선을 검출해서 행성이 존재하네를 알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어떻게 해서 저 행성이 별빛을 반사해서 그 반사된 별빛을 통해서 행성의 존재를 알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거리가 아주 가까울 때인 거죠. 거리가 멀면 어때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아주 가까울 때는 직접 관측으로도 탐사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거리가 멀면 어려운 거죠. 직접 관측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 문제에서는 직접 관측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봐도 뭐 무방할 겁니다. 주로 뭐가 나온다? 1, 2, 3번이 주로 이제 출제 내용인데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뭐다? 1번 도플러 효과 시선 속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수고하셨습니다.